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슈틸러입니다. 독일 베를린 외무부에서 20년간 일하며 문화국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라틴어, 산스크리트어, 고대 그리스어를 연구하며 평생을 보냈죠. 유네스코 유럽문화보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50년을 살면서 가져왔던 모든 신념을 뒤집은 놀라운 경험입니다. 저는 늘 진정한 문명은 오래된 문자에서 나온다고 믿어왔어요. 제 책상에는 로마 제국의 비문, 페니키아 알파벳, 이집트 상형 문자 복제본들이 있죠. 이런 고대 문자들이야말로 인류의 진정한 유산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2021년 가을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의 한 회의가 전환점이 되었어요. 문화유산 등재심의 회의였는데 그날 제가 만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글이라는 문자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평소처럼 회색 정장을 입고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중년의 외교관들, 문화재 전문가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의제 중에 한글이라는 한국 문자가 있었거든요. 당시 저에겐 그저 동양의 젊은 문자 정도로만 생각되었어요. 저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진 문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동은 기록 기준이 아니에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제 목소리만이 엄숙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호학적 완결성, 영향력, 구조미 한글은 미안하지만 너무 정서적이에요. 세계적 영향력으로 보면 라틴어와 한자를 넘지 못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대표단 테이블에서 펜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젊은 여성 대표 윤소의 박사였어요. 그녀는 눈동자 하나 움직이지 않은 채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자를 만든 건 우리 조상이고요. 그 문자를 지킨 건 우리 국민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마치 화살처럼 제 가슴에 꽂혔어요. 평생을 고대 문자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누군가 문자는 사람이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도 몰랐죠. 제 인생이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길로 접어들었다는 걸. 50년을 살아오며 수백 개의 고대 비문을 읽었던 제가 이제 단 한 명의 사람이 글자를 지킨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러 한국으로 향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파리 공항 귀빈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닫았어요. 창밖으로 흐린 유럽 하늘이 스쳐 지나가는 모습도 평소엔 제게 익숙한 풍경이었죠. 50년간 수백 번 이런 비행기를 탔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 동양의 한 끝에 위치한 그 나라로 향하는 여정이었죠. 당신, 그래도 한 번은 가봐요. 직접 보면 다르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말은 친절했지만 저는 내심 불쾌했어요. 저는 평생을 문자 연구에 바친 학자입니다. 라틴어로 박사 논문을 쓰고 산스크리트어로 강의를 하며 고대 중국 갑골문을 해석해온 전문가죠. 문자는 기능이다. 감정이 아니다. 이것이 제 철학이었어요. 한국, 솔직히 제 기억에 있는 한국이란 한자 문화권에서 갑자기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경제는 놀랍게 성장했지만 문화적으론 아직 정서적 설득에 기대는 후발 국가라고 생각했죠. 비행기 시트를 뒤로 젖히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란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그거 결국엔 국민 감성이나 자극하는 캠페인용 문구잖아.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제가 본 것은 전광판, 안내문, 광고판까지 모두 그 기괴한 기호로 가득한 세상이었죠. 제 50년 인생 중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요. 유럽 어디를 가든 아시아 주요 도시를 가든 적어도 영어나 제가 아는 문자는 보였거든요. 이런 건 관광객 배려가 없는 거 아닌가. 제가 짜증스럽게 혼잣말을 하자 옆에 서 있던 젊은 통역 담당 공무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만 이곳은 10월 9일 한글날 주간이라서요. 그래서 모든 표지판이 한글로. 아, 기념일까지 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글자 하나에 국경일을 만들다니. 독일엔 괴테의 날, 슐러의 날은 있어도 라틴 알파벳의 날은 없거든요. 그렇게 저는 글자 하나에 온 나라가 흥분하는 이상한 풍경을 조롱하며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체크인을 마치고 일정을 확인하니 다음 날은 한국문자문화연구소 방문 및 한글 보존 사례 시찰이었어요. 그리고 윤소의 박사와 재회할 예정이었죠. 파리 회의장에서 저에게 그런 강렬한 한마디를 던졌던 바로 그 한국 대표. 박사님, 한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문자의 감정을 얻는 건 문명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런 건 학문이 아니라 단지 자기만족일 뿐이죠. 그날 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그 박사를 다시 만나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내일 제가 품고 있던 이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거라는 걸. 서울 북촌 한옥마을.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윤소의 박사와 나란히 걷고 있었죠. 여기가 한글학회 초기 서고였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모든 책이 금서로 지정됐을 때 여기에선 아이들에게 몰래 한글 교육을 했죠. 저는 무표정했어요.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식민지 통치의 문제였겠죠. 어떤 문자였더라도 그 시대엔 억압받았을 테니까요. 윤소의 박사는 더 말하지 않았죠. 다만 안내서 대신 낡은 책 한 권을 조심스레 펼쳐 보였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육필 시집. 거친 연필 자국 위로 또박또박 적힌 글자들이 보였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 글도 원래 한자로 적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몰래 한글로 쓴 거예요. 시선을 돌렸죠. 그래도 그런 감정은 문자 등재 기준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통역 교육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작은 방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입술과 손끝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중 한 소녀가 나섰어요. 이름은 지수. 청각도 언어도 모두 불편했던 그녀가 스스로 한글을 익히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응. 이. 해요. 감사합니다. 발음도 어설프고 억양도 없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라틴어보다 선명하게 가슴을 찔렀어요. 윤소의 박사가 말했죠. 이 아이들에겐 이 글자 하나하나가 삶의 구조물입니다. 낱글자 24개로 세상을 배웁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 눈엔 보이지 않는 금이 조용히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치 중얼거리듯 검색창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 문자 구조. 왜 24개인가? 다음 순간 뜬 영상 제목. 훈민정음 창제 원리와 발성기관 설계 그리고 하단에 작은 자막 하나. 사람의 소리를 닮은 글. 그게 한글입니다.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차창 밖에 비친 제 얼굴엔 절대 흔들릴 리 없다던 신념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있었죠. 서울대 국제문자학술대회 폐막 세션. 예정에도 없던 연단에 제 이름이 호출되었습니다.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요. 예, 독일 외무부 문화국장이신 슈틸러 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몇 마디를 하시고 싶다고 요청하셨습니다. 좌중이 술렁였죠. 어제까지도 한글은 과대평가된 문자라고 발언했던 제가 갑자기 나서겠다는 건 예고된 충돌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테니까요. 윤소희 박사도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랐어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수백 번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지만 이렇게 말문이 막힌 적은 처음이었어요. 기계처럼 정확하던 제 얼굴에 인간다운 망설임이 어렸죠. 마이크를 통해 제 숨소리가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25년간 독일에서 라틴어, 히브리어, 한자 등 고문자 체계를 연구해왔습니다. 문자를 기능과 체계로만 평가해왔고 그것이 학자로서 옳은 태도라고 믿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한 문자가 생존과 저항, 교육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살아있다는 것, 그걸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보는 단지 글자책이 아니었습니다. 글자는 사람을 위한다는 선언이었고 600년을 넘도록 그 선언을 지켜온 국민이 있었죠. 문자에는 형태만 있다고 생각했던 저로선 이 모든 게 충격이었어요. 순간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메모를 내려놓고 객석을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윤소혜 박사의 눈과 마주쳤죠. 저는 오늘 유네스코 문화유산 자문위원으로서 한글의 세계 문자 문화재 등재를 공식 지지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객석은 잠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 그 다음엔 더 많은 박수가. 윤소희 박사는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뭔가 촉촉한 것이 맺히는 걸 보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열린 노트북 화면에 이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국제학술지 편집장이었어요. 박사님의 연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식 기고문으로 요청드리고 싶은데
원고 제목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어요. 50년간 써왔던 수많은 논문 제목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자판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문자의 품격은 그 글자를 지킨 사람에게 있다. 엔터를 누르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한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국제교육원. 저는 특강 요청을 받고 긴장된 마음으로 강단에 올랐어요. 주제는 문자와 교육, 그리고 생존. 강연을 시작하려던 순간 진행자가 제게 다가와 작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학생 중에 한 명, 좀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청각장애를 가진 아이인데 오늘 발표는 그 아이의 가족들도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잡으며 청중을 바라봤어요. 대학생들, 야학교사들, 문자 교육 전문가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죠. 독일의 문해율은 99%입니다. 놀라운 것은 한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같다는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스크린에 충격적인 통계가 나타났어요. 1945년 한국 문맹률 78%, 1970년 14%, 2000년 이후 1% 이하 유지. 유럽에서는 교회와 귀족, 상류층에 의해 글자가 천천히 퍼져나갔어요. 반면 한국은 배운 적 없는 할머니가 무학의 손녀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야학에서 어르신들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익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한글 야학, 밤글방, 군부대 문해교육 현장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특히 군 장병 교육 사진 앞에서 사진을 멈추고 설명했죠. 제가 한국군 부대 식당을 방문했을 때 식사 전 병사들이 스스로 시를 써내려가는 걸 봤어요.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요. 자율과 절제가 함께 존재하는 놀라운 공간이었습니다. 웃으며 덧붙였어요. 한 병사는 한글을 배우고 나서야 처음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저는 글자가 단순한 도구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이어서 현대사회에서의 한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는 디지털 시대에도 빛을 발해요. 컴퓨터 키보드는 단 2벌씩 자판으로 충분하죠. 입력 속도, 음성 인식 정확도, 기계 번역 효율성, 모든 면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기술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한글로 가득 찬 독일어 발음 연습 노트였죠. 저는 지금 한글로 독일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는 단지 말소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발성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모음과 자음의 결합 원리가 실제 발음 기관의 움직임과 일치한다는 건 학자로서 경이로운 발견이었어요. 교실 맨 뒤에서 통역 장비를 끼고 듣고 있던 한 어르신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수의 아버지였어요. 말 못하던 딸이 글자를 통해 세상과 대화하기 시작한 지 벌써 2년째. 그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분이었죠. 발표를 마치며 생각했어요. 문자를 학문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제가 이제는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도구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걸. 서울 북부 어느 한적한 공원. 통역 없이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수첩엔 삐뚤빼뚤한 한글 필기 연습이 가득했죠. 히읗, 아, 니은, 기역, 으, 리을. 몇 자를 따라 쓰다 멈췄습니다. 손끝에 익지 않은 곡선. 그러나 그 안엔 왠지 모르게 사람의 호흡이 배어 있었어요. 라틴어나 히브리어를 쓸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마치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손목이 덜 피곤했고 글자를 쓰는 리듬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노인이 제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독일입니다. 글자 공부 중이신가 보네요. 나도 그랬어요. 노인은 낡은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죠. 거기엔 나는 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씁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마을은 일제 때는 일본어만 가르쳤고요. 해방 후엔 배움 자체가 사치였죠. 저도 40이 넘어서야 야간 학교에서 한글을 배웠어요. 지금도 그때 쓴 첫 문장은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보물처럼. 노인의 눈가에 잔주름이 깊게 잡혔어요. 그 안에는 어떤 박물관의 유물보다 생생한 역사의 결기가 있었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평생의 연구가 책 속에만 있었던 죽은 문자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 노인은 살아있는 문자의 힘을 몸소 체험한 분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 책상 위엔 한글 문법책과 메모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다. 말 없는 자에게 말을 주고 침묵하던 자에게 기록을 허락한 구조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보며 만든 이 글자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자를 동양에 기이한 실험으로 보지 않았어요. 한글은 필요해서 만들어졌고 필요했기에 지켜진 문자였죠. 로마 제국의 라틴어가 권력과 지식의 상징이었다면 한글은 존엄과 평등의 상징이었어요. 며칠 뒤 한국문화재청의 초청으로 마침내 한글 박물관 강단에 섰습니다. 제가 50년간 들여다본 고문서들 대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는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었죠. 저는 오늘부로 제 글쓰기 노트를 라틴어에서 한글로 바꾸려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글자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사람을 인간답게 만드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 순간 박물관 전시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독일에서 온 문자학자가 아닌 한글을 배우는 학생의 모습이었죠. 6개월 후 국제문자보존기구 회의. 예년과는 달리 이번엔 한국어 자막이 공식 통역 언어 중 하나로 추가됐어요. 베를린 국제회의센터의 회의장엔 50여 개국의 문자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가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손엔 한글로 된 연설문 원고가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제 이름은 한스 슈틸러입니다. 오늘 저는 문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여정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마이크를 통해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각국 위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25년 동안 저는 문자를 도구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존엄이고 기회이며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기억이죠. 한국의 문자, 한글은 단지 글자가 아니었어요. 말할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글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온 그가 50대에 야학을 다니며 한글을 배웠다는 이야기를요. 그의 첫 편지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였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글로 남길 수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프랑스 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제 오랜 동료였죠. 박사님,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이 발표가 과연 학술적 엄밀성을 충족한다고 보십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어요. 문자란 사람 없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구하는 모든 문자의 본질은 인간의 삶입니다. 학문은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그 진실은 때로는 통계보다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 깃들어 있어요.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 체코, 네덜란드 위원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자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메시지가 국경을 넘어 전해진 순간이었죠. 며칠 뒤 서울에 있는 윤소혜 박사의 연구실에 제가 쓴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한글은 내게 잊혀진 역사를 가르쳤고 한국 사람들은 내게 한글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줬어요. 당신이 파리에서 해준 말이 기억나요. 그 문자를 만든 건 우리 조상이고 그 문자를 지킨 건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해요. 서명 한스 슈틸러. 윤소희 박사는 천천히 편지를 접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침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한글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커다란 플랜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글, 우리 함께 지켜요. 1년 후 서울 종로구 인근의 한 대학 강의실. 가을빛이 드는 늦은 오후 유리문에 붙은 종이 한 장. 특강 안내 한스 슈틸러 박사의 글자. 사람을 품다 작은 강의실에는 대학생, 야학교사, 해외 교환학생들이 십수명 빼곡히 모여 있었어요. 제가 흰 셔츠 차림으로 칠판 앞에 섰을 때 학생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죠. 저는 분필을 들어 한글로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히읗 아니은 시오스, 시옷 우티으트 이리을리으러. 학생들이 제 서툰 발음에 웃음을 터뜨리자 저도 어색하게 고개를 긁었어요. 발음은 아직 완벽하지 않군요. 하지만 저는 이 글자가 만드는 세상을 매일 더 깊이 이해하고 있답니다. 50분간의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박사님, 혹시 앞으로도 한국에서 계속 연구하실 건가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긴 했지만
제 마음의 반은 언제나 이곳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람다운 글자를 이곳에서 만났으니까요. 이 글자는 단순히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화합과 공동체를 만들어 왔어요. 며칠 후 파리 유네스코 본부 신규 문화유산 등재 목록이 공개되었어요. 거기엔 드디어 이런 문장이 있었죠. 훈민정음 해례본 그리고 현대 한글 생태체계 등재 유형 살아있는 문자 기반 민족 정체성 사례 서명 한스 스트리트 TTLER 독일 외무부 문화국장 제 이름과 직함 옆에 있던 그 문장이 파리에서 시작된 제 여정의 마지막 점이었어요. 마지막 장면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정류장 낮은 해가 지고 있는 봄날 오후 저는 낡은 노트를 꺼내 펼쳤어요. 옆 버스에서 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죠. 다음 소식입니다. 한글을 보존하고 지켜온 한국 국민의 힘이 세계문화기구의 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한글 간판들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발음으로 한글은 나의 두 번째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언어이기도 했죠.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며 서울의 풍경 위로 마지막 자막이 서서히 떠올랐어요. 문자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진정한 문명은 얼마나 오래된 글자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글자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제가 50년간의 연구 끝에 한국에서 발견한 진리였어요.